자, 재무설계 관련해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전체적으로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재무설계 관련되는 부분하고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들,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깊이 있는 쪽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부분의 사지선다 부분은 잘 기억해 주십사.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지선다만 다 잘 이해해도 뭐 시험 보셔서 고득점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죠. 1장 기본 문제. 챕터 1번 기본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요거는 지문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문은 살짝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많이 이제 같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놓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개인재무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개인재무 설계와 관련해서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종합적인 재무 설계 뭐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키워드죠. 자, 투자 설계의 핵심은 고객의 자산 관리하는 거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재무적 자원의 관리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태도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같은 비재무적 자원도 관리하는 거고, 고객의 니즈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몇 영역을 다룰 수도 있고, 다 맞는 얘기죠. 한번 세워진 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언제나 사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4번. 재무설계와 재테크. 재무설계는 종합적인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재테크는 돈 버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교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재무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 목표 달성 맞고요. 재테크 돈 버는 기술. 재테크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무설계는 돈의 양을 고려해서 재무 목표, 돈의 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든지 가나다라, ABCD, 그렇죠? 어떤 거는 모두 다 맞는 것들도 있고 모두 다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출연했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가지게 됐다. 자, 다양한 금융자산이 출연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피가 아니고 이게 좀 더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번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나번을 보게 되면 소비자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 비재무적 요소 변화, 소비자 니즈 변화 다 맞는 얘기죠.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 고령화 급속히 진행되고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 필요성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020년도 80.5세, 여자 86.5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숫자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다라는 맞는 거고 답은 가번이 틀린 거고. 지금 현재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가 필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니즈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쩔 때는 많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재무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인생 목표가 생긴다. 이거는 재무설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 화목 이거는 맞고요. 살아온 인생 전체를 조망해보고 사후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재무설계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번, 라번, 마번이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5번 문항.
재무설계의 발전과 관련된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재무설계의 발전과 관련되는 이야기. 1971년도에 콜로라도주에서 재무설계대학 설립했고, 맞죠? CF보도는 국제 CF 평의회가 1985년에 창립한 비영리기관이다. 자, CF보도는 국제 CF 평의회가 설립한 게 아니고, CF보도 밑에 국제 CF 평의회가 있죠.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 CF보도는 2012년도 CFP 프로그램의 캡선 코스를 도입해서 이 코스를 통해서 CFP 자격을 부여했다. 자격을 부여한 건 아니고, 이거에서 자격을 부여한 건 아니고, 이걸 통과해야지 자격 응시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거. 그러면 다는 틀린 거. 우리나라는 2020년 국제 CF 평의회 회원국이 되고 13번째로 자격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국제 CF 자격 도입했고, 그리고 라버는 맞는 거고. 일단 13번째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미국을 제외한, 여기 없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CF 자격 인증기관은 국제 FPSB. 그리고 CF 자격 인증 및 자격 갱신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CF 보도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제 CFP, 그렇죠? FPSB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6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설계의 역사 및 국내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보니까 1990년에 국제 CF 평의회를 설립해서 캐나다를 첫 회원국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캐나다가 첫 회원국은 아니고, 첫 회원국 자체는 호주죠. 그래서 호주가 했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부분은 항상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중에서 재무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합재무설계에 따른 제안에 적절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종합재무설계에 대한 어떤 재무설계사의 정의는 아니죠. 재무설계사는 상품 판매자가 아니고 종합적인 설계를 해주는 말 그대로 그렇죠.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에 대해서 그걸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니다.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금융주치이고 금융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고 전부 다 나머지 맞는 얘기죠. 8번 한번 볼까요? 재무설계사의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갱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학점을 또 취득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윤리학점 당연히 취득해야 되는 거고 2학점씩. AFK와 CFP 자격은 교육체계나 자격인증 요건 및 자격인증 절차 등에서 다른 금융 전문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또 배우고 있고. CFP 자격 인증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AFK 자격 인증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자격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랬을 때 20학점을 따야 되죠. AFK 자격은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윤리 요건과 실무 경력 요건 충족. AFPK는 실무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가 들어간 부분은 틀렸다. 그럼 3번, 요게 틀린 거죠. 계속교육 학점 20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고. 9번, AFPK 자격 인증 요건에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 시험, 교육, 윤리는 포함이 되죠. 근데 경험은 AFPK 영역이 아니고 CFP 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AFPK에서는 경험은 빠지죠. 자, 재무 전문가인 재무설계사가 갖춰야 될 요건 전문 지식으로 모두 나열된 것, 전문 지식.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 필요하죠. 지식의 개념입니다.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관한 이해도 전문 지식의 영역이고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전문 지식의 영역이죠. 그래서 가나 다는 맞고, 고객과 대화하는 능력, 이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 이것도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는 대화 능력은 전문 기술이고, 수집과 분석 능력은 전문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은 가번, 나번, 다번. 자, 행동재무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심적 회계라든가 아니면 그 단내리기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니까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동일한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에서 있는 건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험을 따라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맞네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나쁘게 비춰질 거라고 믿는다. 과대평가하고 더 좋게 비춰질 거라고 믿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기본 문제는 살펴봤고, 기본 문제에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챕터 1에서 10번 문제를 지금 살펴보겠지만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본교재 시간에 역사와 관련된 걸 다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것도 좀 보시고, 자, 심화 문제 1번. 재무설계 제도와 국내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재무설계 제도는 보험업계가 개인 고객을 상대로 라이프 플랜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기법으로 도입 시행되어 왔다.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죠. 증권업계에서는 수많은 수의 투자 상담사를 양성하여 컨설팅 세일즈가 크게 효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FP 시험 합격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필요한 거죠. 나머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더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창립됐고, 이런 부분들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 맞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 재무설계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90년대 영국이 국제 CF 평의회의 첫 회원국이 되었다. 영국이 아니고 첫 번째 회원국은 호주.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CFP 보더는 비영리 기관이고, 그 다음 13일의 금융 전문가가 고민하면서 만든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맞는 얘기니까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갈 거고요. 왜냐하면 재무설계 개론이 지분량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제가 같이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중 AFPK의 자격 인증 요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 윤리, 시험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CFP다라고 하게 되면 경험까지 해당이 되는데 경험은 빠지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 전문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석은 전문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분석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 쪽에는 제가 그 관련되는 걸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꼭 해설도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5번 문항. 다음은 전문 기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연결 잘 된 게 어느 거냐? 한번 보죠.
요런 문제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다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서 한 2개 정도 맞춰보면 대충 이게 답이다라는 게 나올 텐데, 2-3개만 살펴보면, 자, 가, 나, 다, 라가 있고, 먼저 인지다라고 하게 되면 A, B, C, D를 보니까 D가 해당되겠네요.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 수집, 분석, 통합. 수집, 분석, 통합하는 능력이 인지자. 그러니까 얘가 D. 그럼 가가 D인 건 하나뿐이 없네. 그럼 나가 C고, 다가 A고, 라가 B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B가 맞는지 한번 보죠.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맞죠. 그러면 이건 맞겠구나. D, C, A, D. 그래서 연결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연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한두 개 정도만 다 찝어보면, 그래서 자신 있는 걸 딱 먼저 봤을 때 그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금방 곤란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곤란해지는 게 가장 좋다. 자, 6번 문항 같이 이렇게 연결 문항, 5번 문항처럼 연결 문항도 나오지만 6번 문항처럼 고르기 문항도 많이 나오니까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전문 기술에 대한 부분 모두 묶은 것은 재무설계사는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고객의 이익에 최우선 하는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재무설계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률과 규제, 윤리위원회 행동규범 준수 맞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된다. 맞는 거고,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 영역에서 수집, 분석, 통합이라는 3가지 프로세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3가지 프로세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 전문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거. 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한다. 맞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어떤 고객의 마음을 알거나 하려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데 사실관계 확인할 때는 폐쇄형이 좋죠. 고객과의 관계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개방형 질문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시작으로 차츰차츰 개방형으로 섞어나가는 그런 형태도 많이 추천을 드리죠. 정석적 질문은 설문지나 사실관계 서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정량적 정보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요거는 반대죠. 그렇죠? 정성적 정보가 어떤 적절한 질문, 정량적인 건 설문서나 사실관계 확인. 그래서 틀린 건 3번. 나머지 4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나열한 것이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거래하시는 자산관리사가 있으십니까? 이건 딱 사실관계 질문이죠.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에요. 그렇죠? 고객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요거는 개방형 질문에 해당하는 거고. 결혼하셨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요 정도까지만 풀어도 그럼 1번에 개방형에 2가 있고 폐쇄형에 1, 3이 있다. 그러면 답이 하나가 더 있겠구나. 근데 2번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풀어줘도 돼요. 다 같이 일 필요는 없지. 근데 노후 준비를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노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개방형이고, 다시 가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오니까 폐쇄형이고, 나머지도 물론 풀기가 편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죠. 제가 AFPK 시험을 꽤 오래전에 보긴 했지만 200문제, 그러니까 우리 때 문제 전체 풀 때 제가 문항 전체, 여러분들 푸실 때보다 조금 더 문항이 많았었는데 100문제 풀 때 한 40분 좀 넘게 걸렸어요. 100문항 푸는데 그럼 100문항을 푸는데 어떻게 40분뿐이 안 걸리냐. 그리고 40몇 분 동안, 그리고 마킹하는 거 시간 조금 더해서 50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지문만 봤어요. 4개. 그러니까 4가지 지문만 보게 되면 넷 중에 하나 분명히 다른 아이잖아. 그죠? 그런 형태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도 운이 좋게 1번 쪽에서 이렇게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1번 딱 체크하고 나머지는 안 쳐다봤거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되는 문제의 답은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찍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나다라 기억니은에서 연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거를 딱 집어서 그걸 연결해 봤을 때 그게 답이 있으면 그걸로 딱 믿고 저는 빠졌어요. 결과는 수석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AFPK 전국 수석을 하긴 했지만 그걸 자랑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연결 문제나 뭐나 이런 건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딱 집어보고 그게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챕터 2 기본 문제서부터 시작하죠. 화폐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미래 가치 100만 원을 1년간 10% 월복리로 할인할 때와 연복리 연 10% 연복리로 할인할 때의 현재 가치 차이는 없다? 아니죠. 당연히 있죠. 자,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 10% 달리와 연 10%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미래 가치는 복리로 계산했을 때가 항상 더 크다. 자,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 10%와 연 10% 연복리, 달리와 연복리로 했을 때 항상 더 크다라는 건 아니지. 복리라는 개념이 뭐야? 1차, 1기까지는 똑같이 가죠. 2기서부터 달라지지. 2기서부터 여기는 이자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고 얘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붙는 거니까 1기까지는 똑같은데 2기서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틀린 문구. 근데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복리와 달리는 언제나 복리가 많다가 아니야. 첫 번째 기간은 똑같다지. 현재 가치 100만 원을 연 10% 이율로 투자할 때 기간이 1년이라면 월복리 단위로 투자할 때가 연복리 단위로 투자할 때보다 미래 가치가 크죠? 예. 근데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틀린 거고. 미래 가치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연 10% 월복리로 1년간 투자하는 경우 일정한 페이먼트, 납입금은 매월 말 투자 금액보다 매월 초 투자하는 금액이 적다. 그쵸? 같은 금액을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에 투자하는 게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 기수를 더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같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고객과 신뢰를 쌓는 관계 정립 단계에서 핵심 상담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설계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가 본인을 알려주고 왜 재무설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한다. 요거는 틀린 건 아닌데 4번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하는 거지. 1단계 재무설 관계정립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는. 자, 3번 문제. 재무설계사의 1단계 업무 수행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정립 단계죠. 역량과 정보를 제공하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거 다 맞죠.
고객 관련 정보 수집은 몇 단계? 3단계. 2단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금융 전문가로서 재무 설계 6단계 프로세서 중 3단계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홍길동입니다. 제가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무와 관련된 경험도 풍부하고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세무와 관련된 상담도 성심껏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좋은데 요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런 건 전문가와 함께 이제 전문가가 설명해 주고 나는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요만큼은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프로세서 진행 중에서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이분이 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역량을 알려주는 거니까 맞는 거고 나머지 3번 정보 수집은 재무설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대화의 핵심 부분이 처음과 끝에서 배치되는 양관식 화법을 구사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재무설계사가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포함할 사항을 모두 묶은 것. 업무 수행 계약서와 관련되니까 1단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가번에 보수 관련되는 부분은 맞죠. 가번 보수는 맞고. 나번의 고객과 재무설계사 실행에 대한 책임의 범위, 실행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5단계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다뤄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요건 나번은 틀린 거. 그러니까 포함 안 되는 거죠. 여기서 1단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 시 처리 방안. 요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계약 기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합의는 5단계 과정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고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조건은 6단계 과정에서 다뤄지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가다라마. 그럼 답은 2번. 근데 가다라마까지 우리가 다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다까지만 가면은 우리가 다 풀었지. 그쵸? 다까지 나와 있는 건 2번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 풀으라고 다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쳐다보고 다까지 풀었을 때 라서부터 갈 필요도 없이 가다 오케이 답은 2번. 이렇게 딱 찍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한 부분은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재무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목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신념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맞죠? 수치와 금액으로 수치화 가능하고요. 기간 명시, 구체적 측정 가능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죠. 동일한 세계 주기에 놓인 사람은 비슷한 재무 관심사를 가질 수 있지만 재무 목표는 개인마다 다른 것도 맞고 다양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 가장 단기간에 도래하는 목표가 최우선순위다? 이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재무설계 프로세서 2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2단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좋은 질문과 경청은 다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하죠. 2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니까. 현실성 있고 구체적이고 수치화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라 위험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돼서 정보 분석 단계에서는 다른 자산과 구분해야 되고 정보 수집 내용 중에서 가정치에 해당하는 정보는 재무설계사가 과거 및 현재와 미래에 거시경제 등의 자료를 참조해서 결정해야 된다. 재무설계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협의하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무설계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설계사는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유연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유연성 있게 작성하면 안 돼요. 유연성 있게 작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 어떨 때는 저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유연성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은 좋지만 어떨 때는 요 회계 기준을 요걸로 적용했다가 어떨 때 이걸로 적용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9번. 재무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정보 수집으로 돌아가서 재무목표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6단계가 모니터링이잖아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다시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고, 새로 나온 금융상품과 전략들이 있으면 그거 검토해서 새로운 목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또는 기존의 목표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실행 책임에 대해서 상호 합의해야 된다. 이건 5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심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100만원, 원금 100만원, 연 10% 분기복리로 불이할 경우 2년 뒤 만기 금액을 구하는 식.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자, 연 10%니까 0.1 나누기, 자, 분기죠. 분기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나누기 4. 그쵸? 그 다음에 기간은 2년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8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맨 밑에, 그쵸?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25. 요걸 나누면 0.025가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8승은.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반기다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주고 얘가 4가 될 거고, 연이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거고, 얘는 없을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그쵸? 예. 다음 문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 미래 가치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작다. 자, 미래 가치는 더 크죠. 그렇죠? 초에 투자하는 게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는 크고,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현재 불입할 금액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초에 투자하는 게 더 적게 투자해도 되고, 그죠? 그거 문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투자 이율이 동일할 경우에 미래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투자하는 금액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작아진다. 맞는 얘기죠?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그래서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라는 건 분기가 아니고, 반기가 아니고 분기, 월이 아니고, 연이 아니고 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기간에 따른 할인율로 할인한 값을 나타낸다. 간단히 보면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할인한 게 현재 가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리란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건 복리 얘기하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 요건 복리.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 자,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여태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 다음 4번. 재무설계 단계별 업무 수행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열거한 거. 자, 적절한 것 순서대로 열거한 걸 한번 보자. 4번. 60세 이후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현재 가치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요거는 정보를 분석한 거죠. 정보를 수집한 거죠. 300만 원의 돈이 필요하구나. 이분은
고객님 금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재무설계가 적절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 그쵸?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글로벌 주식 투자 적립식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글로벌 적립식 펀드를 추천한다 했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실행. 너무 많이 띄어놨다. 이쪽. 그 다음 증여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자, 방안 수립. 그러니까 제안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변화 방향에 맞춰서 실행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나가 마라 다 봐. 나가 마라 다 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 일단 어디서 나는 바로 나오잖아. 나는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2번과 3번인데 2번과 3번이 3단계에서 갈리잖아요. 다와 마가. 그럼 다와 마만 비교해보면 되죠. 다번은 계산 및 분석 단계니까 계산 및 분석인데 2번에서는 계산 및 분석을 4단계 더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다 안 가더라도 우리가 3개만 딱 쳐다보면 답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겠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끝까지 하더라도 그 다음서부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몇 개만 딱 쳐다보고 순서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바로 요것뿐이 없구나. 왜 사지선단은 늘어놓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고객과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럼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포함된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보수 체계, 이해상충, 비밀 유지, 계약, 그 다음에 고객과 재무설계사의 책임의 범위. 그건 다인데?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또는 몇 개인지 고르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더 헷갈릴 수 있겠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만 알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프로세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6번 문제처럼 아주 지문이 길게도 나와요. 자, 다음 재무설계 프로세서의 단계별 설명이다. 프로세서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야, 이제. 아까는 순서대로 나열을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면서 했었죠? 6단계 프로세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적어. 그리고 첫 번째, 재무설계 방안 수립에 관련되어 고려했던 여러 가지 가정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재평가였다. 자, 여기 수립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했으니까 이건 모니터링 단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고. 고객은 재무설계에 의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요구와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충분히 정립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럼 여기잖아. 관계 정립 단계. 그럼 나하고 가가 있는 거, 나하고 가가 있는 게 3개나 되네요. 그럼 한 번 더 나가야 되겠지. 현실성 있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재무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법률상 요구되는 제한 사항도 고려했다. 자, 재무 목표에 대한 설정. 그러면 여기잖아. 그럼 나다 가가 있는 게 2번과 3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번째까지 가야 되겠네, 이건.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거는 계산 분석 단계. 그럼 나다라가 있는 거, 나다라. 나다라가 있는 건 하나뿐이 없죠. 2번. 그죠? 그럼 나다라. 여기는 마와 다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쵸? 다 안 읽어도 돼. 다 안 읽고.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땐 다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문제 풀어드리면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 푸실 때는 일단 문제집 풀 때는 다 읽고 다 넣어서 해야지. 근데 시험에 가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에서 할 때는 확실하게 아는 거 딱딱 집어넣고 나면 상황 끝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라는 거예요. 다음은 6단계 프로세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 가번에 보니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가번 맞죠? 1단계. 1에서 이것도 1, 2, 3, 4, 5, 6을 보면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해온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자, 사전에 준비해온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이 사전에 준비해온이니까 정보 수집이죠. 그럼 가나. 가나까지만 있는 게 뭐야? 1번이잖아. 그럼 상황 끝났지. 가나. 그러면 여기 마, 바, 라, 다가 되겠네. 그쵸? 예. 한번 보면 마번 같은 경우 보면 재무 상태를 살펴보니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표 분석 단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그쵸? 예,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가나. 오케이. 그러면 답은 끝. 근데 물론 사지선다이긴 하지만 거의 가나로 같이 또 쫓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8번 문항. 고객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재무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금액으로 수치화가 가능하고 기간이 명시되어야 되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우선순위 결정해야 되고, 생애 주기별 재무 관심사를 중심으로 고객 니즈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다 맞는 거네. 재무 설정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단어는 좀 단어가 선택이 좀 잘못됐다. 자,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중 사회 초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비 지출 관리해야 되고 투자 관리, 위험 관리해야 되는데 자산 증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초년생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 형성기. 우리 그 테이블 보면 가족 형성기에 하는 걸로, 그래서 나는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자산 증식하고 싶어라고 마음은 있더라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충실히 하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문제 풀기 어려운 게 그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또는 가족 형성기, 사회초년생, 가족 확장기 이런 거에 있는 각각의 재무 목표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가끔 헷갈려. 강의를 수십 년 하지만 그럼에도 왜냐하면 내 거랑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결정해요. 그냥 시험 볼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걸로 기억한다. 고객 관련 정보 수집에서 재무적, 그러니까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재무적 정보.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는 재무적 정보가 맞죠. 위험 수용 성향에 대한 정보는 재무적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나가 들어가 있는 게 1번과 3번이니까 일단 1번, 3번은 아니야. 그럼 다는 똑같이 들어가 있네? 2번과 4번이 라하고 마만 보면 되는 거야, 이럴 땐. 라. 고용에 대한 상황과 기대. 자, 고용에 대한 상황과 기대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정량적 정보는 아니지. 정성적 정보 쪽이지. 그 다음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은 정량적 정보가 맞아. 그러면 다는 있는 거니까 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항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겠다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건 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정량적과 정성적은 요거는 내가 정량적인 것 같은데 정성적이야 라고 돼 있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그냥 여기야 라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경제적 가정치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재무적이냐 비재무적이냐 부분이 아니고 경제적인 가정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따지는 거니까
소득과 지출 내역, 자산과 부채, 연금 가입 내역, 보장성 보험 가입 및 보장 내역,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과 위험 수용 성향,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무적 비재무적 자료죠. 경제적 가정치는 아니고.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자산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경제적 가정치에 해당이 되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정보 수집할 때에는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면담이 불가능할 경우는 설문서나 전화, 이메일 등 활용하는 게 좋고요. 기혼자의 경우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부부 따로 상담? 아니에요.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같이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틀린 거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13번 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점검입니다. 인적 정보의 파악은 고객에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 기초자료로만 쓰일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자산의 파악과 더불어서 고객의 저축과 투자 성향을 살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부채는 단기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누고 그다음 원인, 잔액, 상환 방법 등을 파악해야 되고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은 과거의 재무활동의 결과에 대한 파악이다. 이건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이 아니고요.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은 고객의 미래 재무 상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소득 지출 뭐 이런 부분이고 재무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산 부채에 대한 현황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그리고 부채가 순자산이 현재 자산부채 상태표 이게 나타나 있는 건 이거는 과거에 그렇죠. 과거 현금 흐름에 대한 결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한 파악이 아니고 뭐여야 돼요? 자산 부채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부채의 현황 파악 자산 부채 상태표의 현황 파악은 과거 현금 흐름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자,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서 1, 2챕터를 살펴봤고요. 다음 차시에 이제 계속해서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